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한 적 없고요.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예의를 지키세요. 기본적으로. 야,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요. 어디다 대고. 네, 의사 전달 됐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은 대표의 한 사람은 나온 거예요. 많이 큰 게 아니고. 예, 야, 예의 좀 지켜. 이런 반말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청문회장이라 하면은 고성과 반말 익숙하긴 합니다만 김민수 대변인님, 국민 입장에서 이게 익숙한 게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제 청문회장에서 저렇게 의도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는 국민들께서 별도로 심판해야 되고 저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다시 한번 의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예전에 지금 이제 7, 80년대 정말 청문회장에서 저런 발언들을 가감없이 할 수 없던 시대에 했던 것들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나 지금 벌써 이게 3, 40년이 지난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발언을 상가해야 되는 분위기도 아니고 어떤 발언이든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고성을 쓴다거나 굳이 욕설까지 쓴다거나 하는 것들 국민들 앞에 적절치 못하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할 기회는 정상적으로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 발언들이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태용호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라든지 한테도. 근데 이런 발언들이 마치 이제 내 전투력을 보여주는 계기라든가 내 지역구 주민들한테 인식을 세게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형태로 청문회장을 이용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청문회장을 본인의 정치적인 자리로 이용하지 말고 진짜로 그 목적에 맞게끔 좀 적절한 질문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국민들께서 어제도 주변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개그 프로보다 웃기다고. 근데 지역에서 도움은 됩니까?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면?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 그리고 이제 공천을 앞뒀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 전투력 있어요를 보여주는 장을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좀 적절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국민들 보기에 정말로 인상 찌푸러지는 일들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이번엔 또 다른 청문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였는데요. 직접 보고 오시죠. 이 모든 사건들은 전부 15년 전 후보자가 스스로 자행한 일입니다. 장관에 있을 때 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겪은 자가 있는데 행한 자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건데요. 장관 당시에 자고 계셨습니까? 후보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검열 정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고 수많은 예술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괴담입니까? 괴담까지는 아니더라도요. 15년 전에 그 인물들을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상 증명서를 살펴보니까 담보대출 없이 아파트를 매입했더라고요. 무직 상태에서 능력이 뛰어난 겁니까? 아니면 아빠 능력이 뛰어난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것입니까? 저는 제가 증여했다는 말씀도 자료에 분명히 명기를 했고요. 또 그에 따른 증여서에도 다 납부를 했고요. 제가 이제 공직 다 떠나고 아무 일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증여 공방까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최대 쟁점은 블랙리스트 의혹이었습니다. 장혜천 최고위원님, 같이 보시면 야당에서는 이 관련 문건에 백서에 104번이나 후보자 이름이 나온다. 그런데 블랙리스트 모른다고 할 거냐 이런 취지인 거고 이 후보자는 그런 블랙리스트 수사했는데 그때 왜 나 구속 안 했냐 이렇게 반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그야말로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이 불었잖아요.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설치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때 검찰 수사 안 받은 분들이 없다 할 정도로 공직사회에 정말 칼바람이 불었었는데 지금 유인촌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백서에 100번이 넘게 나오는데 왜 유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다른 장관들 다 재판받고 1심, 2심에서 실형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된 경우도 있고 한데 유 장관 후보자는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았어요. 왜라 보세요? 그러니까 혐의가 없으니까인 거죠.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엄격하게 해도 없는 혐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서 다툴 만한 어떤 혐의나 유사한 부분도 발견되지 않은 것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언급하는 것. 또 국정원 문건 들고 내려오는 거는요. 박형준 부산시장 사건에서 이미 무혐의 종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정원 문건이 청와대 수석실로 보고되었다라는 논리로 여러 지자체장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를 괴롭히는데
박형준 시장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 당선됐을 때도 예. 이거 들고 나와서 재판 갔는데 결국 다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그 국정원 홍보 문건 이야기를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도 하고 유인촌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해요. 이미 죽은 패입니다, 이거. 법원에서 끝난 패예요. 예. 이게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수석이나 누구에게 보고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어제는 여당 입장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쟁점은 없었다. 저는 유 이렇게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혀 야당이 한 방을 들고 나오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예. 문재인 정부 때가 더 심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문화계 자체가 철저하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정부에서 나설 필요도 없이 자발적 배제가 이루어졌죠. 저는 가까운 분한테 증언도 들었습니다. 저랑 같이 방송하는 이 서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잘 나가던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인 블로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팬덤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PD에게 험한 말 듣고 바로 하차했다고 해요. 예. 이게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그 유인촌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문학의 블랙리스트 조사해 볼 거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도 같이 하자고 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뭐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 블랙리스트는 이미 수사도 됐고 처벌도 받을 사람은 받았고 무혐의로 뭐 관계 없는 사람들은 다 사실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네. 이참에 만약 정말 이게 문제라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블랙리스트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다 재수사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야당 입장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성호 부회장이 사실 어제 김행 장관 청문회장이 워낙 공방이 세다 보니까 유인촌 후보자의 청문회가 비교적 관심을 좀 덜 받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네. 어제 장관 후보자, 유 후보자의 청문회장 여당 입장에서는 강력한 한 방 없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청문회가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방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고요. 이미 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답변에서 스스로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했죠? 실제 나를 지지하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은 문화예술이 아니라 문화행동가다.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예술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왜 지원하겠냐?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블랙리스트다. 그럼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본인 스스로 뭐라고 답변했냐면 당시 장관과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과 문체부 직원들이 전부 구속되고 징계를 받았지만 자기는 받지 않았다. 그러면 청와대하고 지금 문체부 직원들이 직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장관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장관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장관이 실제로 문화예술계 관련 예산들을 집행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인데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문체부 직원들이 청와대하고 직거래했네요. 그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과연 대통령을 보좌하고 모시는 장관이 그리고 문화예술계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에 대한 최종적 권한을 가진 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는 귀로 듣고도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분이 무슨 장관을 합니까? 거기다가 지금 본인의 개인적인 비위의혹 관련해 가지고 아들들이 이제 독립생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못 낸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의원들이 묻는 거는 예. 본인이 증여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 부분을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수증자가 납부하니까 수증자가 자료를 제출해 줘야 돼요. 근데 네. 본인은 문제 없다면서요. 문제 없는 자료를 왜 못 냅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입으로 말했어요. 이미 공직을 떠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 그냥 진행했던 것이다. 공직을 떠났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시는 검증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탈루한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 의원과 국민들의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으로선 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딱 이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안 내는 겁니까? 그 말씀은 야당 입장에서는 임명동이 어렵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어제 청문회장에서 이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이 유 후보자 하면은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죠. 과거 2008년에 그 영상 어제 청문회장에서 틀었습니다. 그 현장 보고 오시죠. 자, 카메라분들 오늘 장관님께 후보자님께 허락 맡으셨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유인촌 장관 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욕설을 통한 국회 모욕 등 장관 재직 시절에 보였던 욕설 이런 걸 다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때 사실은 감정 표현은 좀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뭐 XX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는 다 허위이고 조작입니다.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신정은 부의장님, 네. 왜 영상 보시면서 미소를 띠셨는데 이 예. 영상은 계속 따라다닐 것 같아요. 저는 저 때 저걸 생방송으로 봤어요. 예. 정확히 들었고요. 어떠셨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질문하는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그 XX라는 발언을 대놓고 그 모든 기자들 앞에서 외치듯 했다는 이 장면 누구 다 기억하실 겁니다. 유튜브로도 돌아요. 마치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날리면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마치 진실을 허위인 것처럼 호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발언도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 유튜브로 찾아봐도 지금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저는 블랙리스트 사건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2017년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개선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9천여 명의 문화예술인과 340여 개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상당 부분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났어요. 예. 그 일로 인해 피해 사실들이 진짜로 있었다라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났죠. 그게 바로 유인 촌장 간의 문체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본인은 잘못이 없다? 아무런 관여가 된 게 없다? 이건 순수한 거짓말이라고 봐야 예. 되고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발언,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국가 기여하는 거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예술인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일만 하면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9월 15일 날 예술인 대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요. 국가,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 활동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과거의 블랙리스트의 관행을 아직도 몸에 체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욕설 영상에서 시작됐는데 결국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사 문제마다 여야가 건건히 부딪히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 관련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 같이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오늘 있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 이 사법부 공백, 수장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여당은 부결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가결시켜달라라고 호소를 하는 상황이고 야당은 그 피해 책임은 윤석열 정부한테 있다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 야당에서 부결 기운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야당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당론 채택 논의한다고 하는데 부결될 거라 보시는지 사실 지난번에 의논을 했는데 그때 망설인 이유는 뭔지 궁금하거든요. 부결 기운이 있다. 이거는 야당의 내부의 의총 비공개 의총 얘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국민들 일반의 여론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미 여론조사를 보면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이 후보자가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50% 넘는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은 다 덕망 있는 분들이 후보자로 추천되시고 또 사법 영역이 너무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부결 어떤 기류가 여론이 높은 경우가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너무 많은 하자들이 발견됐어요. 여러 가지 징역세 탈루 의혹, 그다음에 본인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그다음에 그 외에도 판결 그 내용에 굉장히 굉장히 여성 적대적인 그런 판결 내용의 부적절함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지적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사법부 내부의 다면 평가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이다. 그러니까 요즘 독립 평가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의 하자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분을 만약에 통과시키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국회가 왜 존재하는가? 왜냐하면 행정부가 뭔가 권력 남용을 하고 권력 질주, 독주 그런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다른 한 축인 사법 권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입법부와 행정부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행정부가 과연 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그 임명 과정에서 얼마나 국회를 존중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 이거는 당연히 부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고 봅니다. 장해찬 최고님, 오늘 부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장은 국회 표결이 필수예요. 임명을 하려면. 그럼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1988년 이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이후 처음 보는 이런 대법원장 부결 운운하는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기세등등해진 민주당의 무리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방법이 없어요, 사실. 현재 제도에서는 다음 대법원장 후보자를 또 지명하고 국회로 보내는 수밖에 없는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죠. 하지만 이런 논의 자체는 부결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이라
최후의 최후까지 저는 개별적인 설득을 통해서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해줄 거라는 신락 같은 기대를 오늘 오후까지는 가져보고 싶고요.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을 때 다음 후보자 또는 그 다다음 후보자 예. 총선 전까지 민주당이 계속 부결할 수 있겠는가. 이 발목 잡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법부 공백 상태를 계속 초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도 어제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이 대법원장 인준 부결이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민주당에게 또 남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균용 후보자가 88년 이후 36년 만에 그 많았던 대법원장 중에서 36년 만에 정말 결격 사유가 더 많아서 부결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극단으로 치닫는 여야의 정쟁 때문에 또는 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 때문에 부결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이거는 국민들이 저는 후자에 가깝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만에 하나라도 이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성향이라던가 예. 재판을 해온 내역을 보면 그렇게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라고 평가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민주당이 이 88년 이후 최초의 부결 사태를 일으킨다면 저는 더 강경한 보수 대법원장 후보자 과감하게 빠른 시일 안에 지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민주당이 부결하는지 한번 보죠. 약간의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하면은 오늘 뭐 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가결을 던져서 최종적으로 가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신락 같은 기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신락 같은 기대. 그럼 네. 총선까지 부결시킬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민주당도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사실 네. 이균용 후보자의 어떤 대법원장 후보자로서의 성향이나 이 재판 판례 등을 보게 되면 이분이 정치적으로 치우친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처럼 극단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친 사람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 뭐 저희 내부에서도 더 강경한 보수 성향을 지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왜 없었겠습니까? 다만 이 여야의 협치라든가 예. 법원의 전문성을 존중해서 사실상 정치 성향이 거의 도드라지지 않았던 분을 지명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균용 후보자 부결시켰다가 더 성향이 보수적인 다음 후보자가 왔을 때 이걸 또 부결시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합리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이 뭐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신락 같은 기대를 걸고 있을 뿐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점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결과 오늘 지켜보도록 하고요.